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12월 3일 계엄의 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과에서 반발로 180도 방향을 틀던 그 직후 며칠, 이 기간 동안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이 누구와 얼마나 통화했는지 그 휴대전화 사용 내역을 저희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한덕수, 김문수, 그리고 나경원, 추경호. 정부와 당시 여당 인사들의 이름이 줄줄이 등장합니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극우 유튜버와는 많게는 하루에 5번이나 통화를 했습니다. 이 내역은 잠시 뒤 상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고 19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소식부터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신군부 50실세 정호용 씨를 선거대책위 상임고문으로 영입했다가 뒤늦게 번복했습니다. 5.18 당시 특전사령관이었던 정 씨는 내란 목적 살인죄로 중형까지 받았던 인물입니다. 첫 소식 황예린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국민의힘이 발표한 대통령 선거대책기구 추가 임명 보도자료입니다. 상임고문에 나온 이름 가운데 32년생 정호용 전 국방부 장관이 보입니다. 정 전 장관은 1979년 12.12 군사반란에 가담했고 다음해 특전사령관으로서 5.18 민주화운동을 진압해 내란 모의 참여 및 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논란이 되자 국민의힘 선대위는 5시간 뒤에야 상임고문 위촉을 취소한다고 알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김문수 후보는 상의 안 된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제가 지방 일정을 3일 동안 계속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건 조금 업무상으로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하고 상의한 부분은 없습니다. 정 전 장관 측은 JTBC에 몸이 아파 누워있다며 정치 얘기는 하고 싶지 않다며 원치 않은 인선이었음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캠프의 이름이 오른 배경에는 김 후보 측이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지지하는 많은 전직 의원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분들께서 상임고문으로 위촉해 주시면 좋겠다고 그것을 제가 취합해서 전달하는 과정에 제 부주의로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위촉 취소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어게인도 모자라 전 어게인을 하겠다는 소리나 다름없습니다. 윤석열 내란 세력도 모자라 전두환 반란국까지 내란 세력 총사령부를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JTBC 황예린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되자 이를 악용한 사기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명함 30만 장을 제작해달라고 의뢰하면서 식사비를 입금해달라거나 국회의원 비서관의 사칭해 식당을 예약한 뒤 결제를 유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꾹꾹 눌러붙인 테이프를 잘라냅니다. 종이 상자 안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명함이 가득합니다. 웃고 있는 이 후보의 사진과 파란색으로 적힌 기호 1번. 지난 10일 대전의 인쇄업체가 의뢰를 받아 제작한 200만 원 상당의 이 후보 명함 30만 장입니다. 명함을 찾아가기로 한 날 주문을 한 남성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익산으로 가는 중인데 식비를 음식업체에 먼저 이체를 해주면 명함 찾을 때 같이 계산했다고 이렇게. 수상함을 느낀 업주는 경찰에 신고했고 민주당은 후보 이미지 타격을 노린 사기라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국회의원 비서관을 사칭한 일도 벌어졌습니다. 지난 13일 충남 천안의 한 한우 식당에 걸려온 전화입니다. 저희 손님하고 장관님들도 참석 예정이어서 네네. 혹시 루비나 다른 손님들이 안 보이는 좀 프라이빗한 자리가 있는지. 전화를 건 사람은 해당 지역구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비서관이라면서 명함까지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오기로 한 시간을 바로 앞두고 이상한 부탁을 합니다. 700만 원 상당의 고급 와인 2병을 자신이 소개한 주류 업체에서 먼저 구매해달라는 겁니다. 견적서를 보내주며 입금을 유도했습니다. 속아 넘어가기 직전 의원실에 전화를 해보고서야 사기인 걸 알았습니다. 예약은 18시인데 20명, 30명 정도의 사람이 온다 하면은 보통 한두 시간 전부터 준비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준비하는 시간에 전화를 하는 거죠. 바쁠 때 전화해서 생각할 시간을 안 주는 거죠. 의원실로 접수된 사례만 9곳. 그중 한 식당은 1,400만 원의 피해를 봤습니다.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대해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며 비슷한 연락이 오면 의원실로 직접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이뿐 아니라 통화 내역에는 윤 전 대통령이 정말로 유튜버에 의지했던 걸로 보이는 정황도 드러납니다. 계엄 집회 이틀 뒤 유튜버 고성국 씨에게 하루 동안 5차례에 걸쳐서 먼저 전화를 한 겁니다. 그리고 며칠 뒤 고 씨는 조언하듯이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방송을 하고 바로 다음 날 윤 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합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두 번째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을 이틀 앞둔 지난해 12월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침묵을 깨고 갑자기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즐겨본다고 알려진 극우 유튜버 고성국 씨가 입장 표명을 촉구한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의 설명을 직접 듣고 싶다. 이날 대국민 담화 내용은 이 유튜브에 나오는 주장들을 그대로 따온 거나 마찬가지였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전 국민이 방송을 통해서 지켜보고 있는데 어떻게 군이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낼 수 있었겠냐.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JTBC 취재 결과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사흘 만인 지난해 12월 6일 고 씨와 5차례 전화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부 윤 전 대통령이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둘은 계엄 선포 약 2주 전인 11월 21일에도 문자와 전화를 총 4번 주고받았습니다. 고 씨는 지난 총선에서 여당이 패한 뒤부터 부정선거 의혹을 거듭 제기해온 인물 중 하나입니다. 윤 전 대통령과 극우 유튜버 간 교류가 실제 기록으로 확인된 만큼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이 된 음모론들이 바로 전달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군은 가장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통화 내역에는 통화 내용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고 씨와 통화한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도 약 10분간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전 총장은 전직 검사들로 이뤄진 검찰 동호회 회장입니다. 그는 지난 2월 회원들에게 구속 취소 청원서를 돌리고 실제로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자 감사 문자를 보내 논란이 됐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네, 계속해서 윤 전 대통령 지키기에 나섰다가 국제기구의 특별 심사를 받게 된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단독 보도 전해드리겠습니다. JTBC는 이 심사를 위해 인권위가 준비한 답변서 초안을 확인했습니다. 계엄 사태를 감쌌다는 논란은 축소하고 불리한 사실들은 쏙 빼놨습니다. 김휘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3월 26일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갈리가 우리 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를 결정했습니다. 인권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내 인권단체들의 요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최근 인권위는 갈리에 보낼 18쪽짜리 답변서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계엄 당시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선 18쪽 중 2쪽만 할애했습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계엄 발발 8일 만에 성명을 내 늑장 대응이란 비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답변서는 성명을 냈다는 사실만 짧게 언급했습니다. 일주일 넘게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다 뒤늦게 성명을 낸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인권위는 계엄에 따른 인권 침해엔 눈 감는 대신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피고인들의 인권을 옹호하라는 안건만 통과시켰습니다. 인권 침해범의 인권을 보장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인권 침해범도 인권이 있습니다. 답변서는 이에 대해 적법 절차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포장했습니다. 계엄 이후 5차례에 걸쳐 집회 현장을 모니터링했다고도 주장했지만 그 결과는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대통령의 인권만을 옹호하는 인권위가 독립성을 상실했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선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으로서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원론적 수준의 답변을 내놨습니다. 안 위원장은 맹탕 답변서란 비판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답변서 내용이 핵심을 비껴갔다는 지적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건 아니에요. 전혀 그건 아닙니다. 저 질문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거쳤죠. JTBC 김희란입니다. 지금부터는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 관련 보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각국 정상들을 초청하게 되지만 정작 회담이 열릴 행사장 준비는 엉망입니다. 특히 회담 당일 만찬과 공연이 열릴 행사장을
국립경주박물관 야외 마당에 지을 예정인데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유정화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경주시가 올해 10월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지로 선정된 건 지난해 6월입니다. 경주는 한국의 아름다움을 가장 빼어나게 보여줄 수 있으며 하지만 정상회의의 하이라이트, 만찬과 공연이 진행될 만찬장은 아직 공사의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당초 정부는 올 2월까지 설계 용역을 마치고 3월에는 공사를 시작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실제로는 5월 중순인 지금도 설계 단계인 겁니다. 에이펙 만찬장이 지어질 국립경주박물관 앞마당입니다. 계획대로라면 2달 전부터 공사가 시작돼 지금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어야 하지만요. 매장 유산 발굴 조사만 끝낸 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평일 낮인데도 전혀 공사가 진행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사가 미뤄진 건 만찬장 장소 선정이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경주시는 월정교와 황룡원 또 이곳 동궁과 월지 등을 만찬장 후보지로 제안을 했지만 안전성과 문화재 훼손 우려 등의 이유로 최종 선정에선 제외됐습니다. 만찬은 각국 정상뿐 아니라 정상들의 배우자까지 참석하는 에이펙의 꽃으로 불립니다. 그러나 공사가 늦어지면서 결과적으론 60억 원을 들여 가건물 행사장을 짓게 됐습니다. 설계 공모 과정에서도 안전이나 보안 문제보단 공사 기간 단축이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지금 공기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프로젝트잖아요. 공기 단축이나 공사비 단축에 관한 특별한 제안을. 만찬과 함께 진행될 공연도 여전히 기획조차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보통은 한 6개월 전에는 대관이 끝나야 합니다. 건물조차도 지어져 있지 않으니까 어떠한 상상을 해보기조차도 힘든 그런 상황이죠. JTBC 유정화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